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지난 연말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지역 유족회와 시민단체, 지역 정치계가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 구성에 반발하고 있는데 오늘 유족회와 시민단체,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와 여순 사건 중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여순 사건의 비전문가면서 역사 편향적인 인물은 기획단을 사퇴하고 정치적 이념적으로 중립인 인물로 재구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편향적인 기획단 인사는 유족회 대표 인사를 뺀 10명 중에 9명이나 됩니다. 중앙과 지방에 각각 여순 사건 관련 기구가 꾸려져 있고 유족회와 관련 시민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애초에 왜 이런 인사들이 걸러지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법령은 허술한 데다 인력 충원은 요원하고 의지까지 부족했던 결과물이 아닐까 싶은데 여순 사건 특별법의 가장 윗머리에 이 법의 목적이 적혀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요. 이 법은 여수 순천 11구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목적을 이뤄내기 전에 여순이 잊혀져 버리는 건 아닐까 우려까지 듭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칭찬해주세요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1월 10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수에서 시작합니다. 2023년도에 여수시의 인구가 3,000명이 줄었습니다. 올해 27만 명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어요. 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여수시의 인구가 3,000명 이상 급감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작년과 같은 인구 감소 추세가 올해도 이어진다면 여수시 인구 27만 명 선의 붕괴도 현실화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인구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여수시 인구는 27만 1,696명으로 2022년 말 27만 4,765명보다 무려 3,069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수년 사이에 인구 3,000명대 감소는 지난 2018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시의 인구 감소 추세는 인구 감소 폭이 점차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인데 여수시의 경우 지난 2015년 말에 29만 168명이었던 인구가 2016년 말에 28만 8,988명으로 줄어들어서 29만이 붕괴됐고 5년 만인 2021년 27만 6,762명으로 28명 선도 붕괴됐습니다. 여수시의 이 같은 인구 감소 비율을 감안하면 올 연말 27만 명이 붕괴가 현실화될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2015년에서 21년까지 5년 만에 인구가 10,000명이 줄어든 것에 반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겨우 3년 만에 역시 10,000명의 인구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여수시는 전남 지역의 고흥, 보성, 한평 등 도내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과 함께 이미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인구 소멸 지수는 20년 전인 2000년도에 1.84에서 불과 20년 만인 2021년에 0.46으로 급격하게 추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는 순천시와 광양시가 인구 소멸 지역에서 겨우 벗어나 있는 상황인데 여수의 경우도 인구 감소도 문제겠습니다만 이 감소 폭이 점차 빨라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출산율이 줄어들고 수도권의 인구 집중으로 지방도시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하지만 진행자님 말씀대로 여수시의 경우 인구 감소 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점차 가속도가 붙어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수시가 인구 감소 폭을 줄이기 위해 여러 안간 힘을 쓰고 있지만 아직은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역의 인구 감소 원인으로 지역에서 양질의 충분한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높은 주거 비용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인구 감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 정치권 역시 선거 때만 되면 저마다 인구 증가 시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 앞서 언급한 대로 최근의 인구 감소 추세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번 선거에서도 이 출마자들로부터 여수시 인구 27만 붕괴를 저지하기 위한 이 갖가지 공약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 유권자들의 반응 여전히 냉담합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지역 정치권에서 지역의 미래 발전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지역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수시의 인구 감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지역 정치권에 대해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7만 선 인구 붕괴가 현실로 다가온 여수시 총선에서 어떤 대안들이 제시될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최근에 순천 상공회의소가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고 올 한 해 지역 상공인들의 경기 회복을 응원했습니다. 정작 지역 상공인들은 올 1분기 경기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네, 순천시가 지난주 지역 상공인들과 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올 한 해 지역 상공인들의 경기 부흥을 다짐했는데요. 하지만 순천 상공회의소가 관할 지역인 순천과 구례, 보성의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올 1, 4분기 경기 전망에 대해 지역의 기업체들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더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고 조사 대상 기업의 54.2%가 경영 안정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천 상공회의소의 올 1, 4분기 기업 경기 전망에 따르면 조사 대상 업체들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응답한 업체가 45.8%로 가장 높았고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는 비율도 33.3%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 분위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 제조업체들의 매출액이나 수출 전망도 그리 낙관적이진 않아요. 네, 순천상공회의소 관내 제조업체들은 올해의 매출액에 대해 지난해와 비교해 10% 미만일 것이란 예상이 29.1%,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이 25%, 지난해 매출보다 10에서 20% 정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겨우 20.8%로 조사됐습니다. 이 수출 전망 역시 지난해 수준일 것이라는 비율이 44.4%로 높았고 지난해보다 10에서 20% 정도 늘 것이라는 전망은 22.2%로 낮게 나왔습니다. 올해 또 투자 계획에 대한 질문 역시 지난해 수준의 투자를 할 것이라는 응답이 무려 절반 가까운 47.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상공회의소 관내 제조업체들은 올해 경영활동에 대한 위협적인 리스크로 고유가와 고원자재난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1.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고금리 등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25%, 인력 수급이나 노사 갈등을 9.1%로 꼽았습니다. 관내 제조업체들의 지난해 영업이익 역시 연초 목표액보다 1%에서 10% 정도 미달됐다는 응답이 37.5%로 가장 높았고 연초 목표보다 오히려 10% 이상 떨어졌다는 업체도 무려 2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자, 마지막 소식. 그 전남 동부 지역 지자체의 국민권익위 청렴도 지표와 관련해서 광양 소식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광양시 의회가 1등급을 받았고 광양시의 청렴도는 연이어서 하락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역 시민단체에서 광양시 집행부에 대시민 사과를 촉구했네요. 네, 광양참여연대가 신년 초에 논평을 내고 최근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한 단계 하락한 4등급 판정을 받은 광양시를 대상으로 대시민 사과와 함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도 향상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그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양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고 시민사회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며 광양시 종합청렴도가 한 단계 하락한 4등급으로 발표되면서 광양시의 이미지 실추와 시의 경쟁력에도 큰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며 광양시 집행부를 비난했습니다. 광양참여연대는 인근 순천시와 여수시는 청렴도가 향상되면서 2등급을 받았고 나주시는 2단계나 오른 3등급을 받았지만 광양시가 4등급을 받았다며 지난 2021년 이후 광양시의 청렴도가 꾸준히 하락한 것은
공직사회 내부의 청렴도 개선 노력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정인하 시장이 그동안 적극 행정과 체감 행정을 구호처럼 외쳐왔다는 점에서 이번 청렴도 하락은 상당한 충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광양참여연대는 권익위원회가 기초자치단체는 특혜 제공이나 부정청탁 또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여전한 만큼 반부패 정책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광양시는 시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점을 즉각 사과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양참여연대는 광양시의 시정 업무 추진에 있어 민원인과 공직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광양참여연대는 특혜나 부정청탁, 또 갑질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말로만 적극 행정을 외치지 말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대한다고 광양시에 주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시간이죠.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독감에서 좀 자유로워지신 것 같아요. 마스크도 안 끼시고 목소리가 몸도 좋으시고. 조금 네. 네. 고왔던 제 목소리를 조금씩 회복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독감에 걸렸던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뭐 또 별거 없던데요, 뭐. 네. 아니 근데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셨어요, 송 변호사님은? 아, 점점 말라가시는 것 같아요. 말라가는 것은 아니고 제가 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네. 예,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네. 빠지셨어요? 예, 뭐 최고 수위에서 한 10kg 정도 지금 감량을 했는데 예, 와. 뭐 부작용도 있네요. 바지가 계속 내려간다고 할까요? 하루에 바지를 한 20번 정도 올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뭐 좋은 일이죠. 멜빵을 좀 사드려야겠네. 아니, 그러니까 그 생각도 했어요, 사실. 멜빵을 사야 되나. 멜빵을 사드려야겠네. 정장 많이 입으시니까 멜빵 같은 거 해도 괜찮잖아요. 뭐 벨트나 뭐. 네,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뭐 근황은 어떠십니까? 제 근황은 좀 슬픈 근황인데 저는 제가 흰머리가 영원히 안 날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제 눈에도 흰머리가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왜 영원히 안 날 줄 아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안 나는 영원히 거는 안 늙을 줄 알았죠. 뱀파이어요? 아니 바이올하죠. 그래도 머리 그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흰머리가 늦게 나시는 분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줄 알았죠. 네. 근데 딱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이게 정말 세월이 이렇게 흘러구나. 가는 세월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막을 생각은 없었는데 되게 의연하게 받아들이려고 했으나 조금 충격을 받았다. 그런 근황이 또 네. 있으셨군요. 제 멘탈에 대한 근황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 화제의 판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판결 주목해 보셨습니까? 이른바 배드 파더스라고 해가지고 인터넷 사이트에 이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뭐 아빠들만 올리는 건 아니고 그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이제 개인에게 유죄가 됐어요. 네,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됐죠. 이제 대법원에서 결국에는 이제 1심에서는 국민참여 재판을 해가지고 무죄가 나왔었어요. 네. 그때 이제 배심원 전원 다 무죄 의견으로 했었고 이게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이유로 재판부도 이제 무죄 판결을 했었는데 2심에서는 이러한 사적인 제재 이런 거는 지금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어긋난다라고 하면서 유죄로 했고 네. 이제 벌금 100만 원을 이제 선고를 했었는데 다만 선고를 유예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가장 간대한 처분을 해준 거는 맞거든요. 근데 이제 대법원도 이렇게 이거를 유죄로 인정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뭐 신상 공개하는 경우 많잖아요. 맞아요. 이제 특히 뭐 유튜버들이 어떠한 이슈가 되는 일이 생겼을 때 그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전부 다 공개하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한데 아마 좀 의미 있는 판결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적 제재가 과연 옳느냐 그르냐 뭐 이런 논쟁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흔히 말하는 뭐 최근부터. 참교육이라고도 하죠. 그렇습니다. 뭐 예. 참교육이라고도 하고 뭐 국가에서 안 하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맞아요, 하면서 일부 유튜버들이 그렇게 공개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런
뭐 양육비 지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적인 관심 사안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건 맞다. 공적인 관심 사안은 맞다. 하지만 사적인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많이 공개되고 있는 그런 형태들이 뭐 이름이나 출생 연도, 거주 지역, 그리고 얼굴 사진이나 세부적인 직장명까지 공개가 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공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이런 식으로 좀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처벌 수위가 문제가 아니라 유죄냐 무죄냐 이게 사실은 좀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그랬죠. 어찌 됐든 이렇게 사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아직 현행법상으로는 잘못이 된다, 위법이다 이렇게 좀 판결이 내려졌으니까 이 점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재 판결 이 정도로 정리해보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퇴원을 하셨더라고요. 의료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을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일반 응급 환자를 새치기 한 특혜라는 거죠. 뭐 이 밖에 응급실 폭행 사건도 잊을만 하면 발생하기도 하는데 오늘 나눠볼 주제는 응급의료법 위반입니다. 먼저 준비된 꽁트 듣죠. 자기야, 우리 둘이 겨울산 보러 온 게 진짜 얼마만이야? 일하느라고 뭐 시간이 돼야 말이지. 아니 저기 앞에 돌 있으니까 덤벙거리지 말고. 발목. 나 이거 부러진 거 아니야? 조심하라고 했잖아. 말 떨어지긴 무섭게 이게 뭐냐? 어디 좀 보자. 이거 안 되겠는데 주말이라 응급실밖에 안 열겠는데. 하여튼 응급실에도 가보자. 환자분 어디가 아프세요? 여기 발목이요. 발목만 다치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것도 문제 있는지 일단 엑스레이도 찍으시고 몇 가지 검사 좀 할게요. 여기 수액 좀 달아주세요. 아니 저기 다 멀쩡하고 다리만 좀 뼈구만. 그 뭔 놈의 수위까지 맞는다고? 아니 이거 필요 없으니까 다 빼시오 빼. 보호자분 응급실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검사상 필요하니까 수액 맞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 당신은 돈 많은 의사니까 필요도 없는 검사 받고 수액도 맞아도 되겠지. 근데 응급실이라 뭐 치료비도 엄청나게 나올 것인데 봉 하나 잡았다 이거냐? 아니 뭐 떼돈을 벌어보겠다 이거구만. 저리 비켜. 으악! 여기까지. 또 물리적인 또 폭력까지 또 행사를 하신 것 같아요. 분노장이시네요. 분노장. 분노 조절 장애. 오늘은 응급의료법 위반에 대한 내용인데 요 꽁투 사례까지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응급의료법 위반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것들이 규정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예, 이 법이 처음 이제 만들어진 거는 약 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년 전이요? 네, 1994년 1월 7일에 제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정식 명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제 이때 이제 원래는 91년도 7월부터 응급의료 체계가 이제 시행이 되어 오긴 했는데 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법적인 근거를 좀 마련을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 응급의료 분야를 관리를 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생겼는데요. 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응급 환자에 대해서 의료인뿐만 아니라 응급 구조사 등 그 응급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응급 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 응급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우선적으로 진료를 하도록 하고 뭐 이런 재반 사정들을 이제 규정해 놓고 있고 또 지금 최근 이슈가 됐던 그 이제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구조 업무를 하는 거 이송을 할 때 어떤 응급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응급의료법 위반 이걸 두고도 참 설왕설래가 많았고 뭐 의사회에서는 이제 고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뭐 홍준표 대구시장의 또 이야기에 따르면 아니 그 야당 대표는 총리급이다. 그리고 이거 뭐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뭐 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사건이 있었던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일 테고 이제 피습을 당한 직후에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돼서 1차 봉합 수술은 받았어요. 네. 근데 추가로 경정맥 손상이 의심된다라는 이유로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뭐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에서 이미 고발을 했습니다.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헬기 이송을 요구해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업무방해죄 그리고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지금 고발을 했는데 우선은 뭐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시니까 뭐 그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은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 형법상 말하는 업무 방해는 사실 폭행 또는 협박 내지는 허위사실 유포라는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라면 헬기를 안 불러주면 너를 뭐 죽이겠다 뭐 이런 유형의 협박을 했다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단순히 요청한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업무 방해죄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응급의료법 위반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좀 약간 쟁점이 있는 게 우선은 헬기로 이송할 것을 누가 요청했는지 그러니까 그 요청한 주체가 부산대학교 병원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또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응급 상황에 실제로 이 경정맥이 손상이 돼서 뭐 위급한 상황이었는지 아닌지 응급도를 판단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좀 쟁점이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사안을 제가 뭐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뭐 이게 딱 응급의료법 위반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선은 뭐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맞아요. 뭐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네. 예. 이 변호사님 뭐 추가하실 만한 내용 있으십니까? 일단은 이게 응급 상황이었냐. 이제 그 응급의료법에 보면은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의료인 등은 본인이 처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이 쓰면 그 응급 환자를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럼 부산대 병원에서 이거는 우리 병원에서 처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건 즉시 뭐 이송을 해야 된다라는 결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절차상에 아마 문제는 없었을 것인데 그 부분은 아직 밝혀진 것이 없어서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고 예. 다만 뭐 고발한 의사회 입장만 보고서 뭐 이렇게 판단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이 마치 뭔가 이제 특권을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비춰지고는 있는데 네. 좀 아마 진상 조사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고발 조치가 한번 됐으니까 뭐 조사를 하겠죠. 자, 꽁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꽁트를 보면 그 남편이 응급실에서 아내의 수액을 빼버리고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에서 발목이 삐끗했는데 뭔 수액까지 맞추냐, 뭐 과잉 진료 아니냐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의사를 폭행한 상황도 잠깐 연출이 됐거든요. 이거는 뭐 응급의료법 위반 빼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응급의료법의 12조를 보면 누구든지 그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방해의 태양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의료인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을 행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런 응급 어떤 처치를 뭐 손괴시키거나 그런 장비들을 손괴시키거나 하는 행위로 뭐 응급처치 방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방해 행위를 하면 당연히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 해당 법률 60조에 보면은 응급 구조 행위를 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해서 상해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와. 이상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고요. 굉장히 세네요. 네, 중상하게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제 벌금형이 아예 없죠.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니까 거의 살인에 준하는 정도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정 자체는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 강원도 강릉에서 응급실 폭행 사건이 또 발생하지 네,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저도 이 기사를 봤는데 좀 참 황당한 일이더라고요. 저 우리 꽁트 사안이랑도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안인데 네네. 머리를 다쳐서 응급실에 온 여자 환자가 있었는데 이제 보호자가 남성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머리가 좀 심하게 부어 있으니까 응급의학과 의사가 이제 두개골 골절이나 두개골 내 출혈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CT 촬영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더니 아니, 뭔 놈의 CT까지 필요하느냐. 뭐 이제 꽁트 사안이랑 비슷하죠. 뭐 내세울 것도 없는 촌놈들이 뭔 CT를 찍고 말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난동을 부리고 좀 비하 발언을 뭐 하면서 주먹으로 뭐 때리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변명할 여지 없이 이거는 응급의료법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시간 가까이 난동이 이루어져서 사실상 진짜 그 병원의 응급실의 업무가 마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의료인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지금 정말 처치가 시급한 환자들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두 가지 혐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료인에 대한 폭행 플러스 응급 의료 행위를 방해한 것. 그래서 두 가지 혐의로 지금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의료인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응급 의료인. 그럼 응급 의료계 종사자를 어떻게 포괄해야 될지가 궁금한데 예를 네. 들어서 그 의사 선생님이나 뭐 간호사 선생님이나 뭐 기타 아무튼 그 특수한 옷을 입고 병원에서 일을 하시는 네. 분들은 다 의료계 종사자인 건 알겠는데 그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경비분들이나 지키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행 응급의료법에는 여기 이제 의료인과 또 의료기사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임산병리사,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 다 포함이 되고 네. 응급구조사도 다 포함이 되는데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런 인력들을 이제 보안 인력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예. 이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에 대해서는 응급의료법에 아직 처벌 규정은 안 들어갔는데 일단은 이제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제 작년 4월에 이러한 그 이제 폭행의 대상에 이런 보안 인력도 포함을 해야 된다라는 게 통과가 됐는데 아직 지금 이제 본회의 이제 절차 그 법사위랑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작년 7월에 또 한 의원이 이걸 포함하는 걸 떠나서 이제 보안 인력이 뭔가 이제 이렇게 자기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제압할 때 불가피하게 또 폭력을 행사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력 진압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떤 형사적인 책임을 면제해주는 그런 면책해주는 조항까지도 지금 이제 개정안은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막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제압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좀 말로 안 하긴 되는 힘들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떤 현실적인 한계를 반영을 해서 지금 이제 개정안들은 발의되어 있는 상황인데 현 지금 응급의료법에는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에 대한 폭행이 이 법을 적용해서는 안 되고 당연히 뭐 일반 형법상의 폭행이나 뭐 업무 방해 이런 건 적용될 수 있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응급실 뭐 폭행 외에 응급의료법 위반 사례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뭐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뭐 건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네. 특히 뭐 사설 구급차 같은 경우를 좀 대표적인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특히 연예인들이 바쁜 일정을 행사 간다고 행사 가기 구급차 위해서 몇 번 쓰다가 또 논란이 됐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김태우 씨 같은 경우에도 뭐 벌금을 낸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응급 환자의 이송이나 응급 의료를 위한 혈액이나 진단용 검사 키트, 뭐 진단 장비 이런 걸 이송하는 것 이외에는 구급차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설이든 뭐 사설이 아니든 불문하고 근데 이런 용도 외에 사용한 거 그게 가장 대표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이제 구급차 이야기가 나온 김에 뭐 구급차를 이제 운행을 하려면 법적으로 반드시 탑승해야 되는 응급 구조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타지 않으면 속칭 이제 깡통 구급차죠. 그러니까 껍데기만 구급차고 아무도 안 타 있는 거예요. 네. 그냥 가가지고 사람만 실어 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적발 건수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응급구조사뿐만 아니라 이제 법적으로 구조차라고 하면 이제 구급차라고 하면 갖춰야 될 장비들이 있고 뭐 그런 구급 약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조차도 이제 미비한 그런 이제 사설 구급차들이 문제가 돼서 지금 이제 아까 그 응급의료법이 이제 생긴 것도 이렇게 이제 불법 사설 이런 구급차들에 대한 또 법적인 규제 그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배경의 하나 이유가 되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 뭐 지난 5년간 이런 뭐 사설 구급차의 응급의료법 위반 건수를 좀 조사를 했더니 한 100건이 넘는다고 이렇게 뭐 이제 통계가 나왔고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좀 그 위반했던 게 이제 이송업 인력 기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서 그걸 영업으로 하는 행위까지 이제 법적으로 허용이 됐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러려면 그 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요건들을 갖춰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뭐 응급구조사가 무조건 같이 탑승을 해야 된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규정들을 지키지 않은 건수들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사안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응급의료법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응급의료법 위반이 사례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뭐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그랬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강력했었고, 것처럼 예. 굉장히 그 처벌 수위가 높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급차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하게 돼 있고 또 이송업 허가 자체를 받지 않고 이송을 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수위가 굉장히 다른 것들 위반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응급실 폭행의 적용 범위라든지 이제 응급의료 현장의 전문성과 특별성을 고려해서 사법 리스크를 줄여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까 법률적인 현재까지 상황들도 네. 짚어주셨습니다만 다른 이야기들도 좀 더 있습니까? 아까 이제 뭐 좀 언급은 해드렸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 또 계속 개정은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또 시행 예정인 또 응급의료법이 벌써 이제 뭐 이제 발표가 되기는 했는데 일단은 아까 그 아직 그 이제 보건복지위를 통과는 했지만 아직 절차가 남아 있는 그 보안 인력도 네. 폭행을 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법으로 또 좀 가중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규정 이게 아직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고 또 이분들이 업무를 하던 중에 이제 그런 무력 그런 진압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그런 형사적인 책임, 민사적인 책임을 이제 좀 감면해주거나 아니면 그거를 아예 그 소속 기관의 장이 뭐 지원을 해주는 뭐 이런 안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실효성 있는 그런 안들은 지금 이제 발의는 되어 있는데 아직 이제 통과는 안 된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응급실이 굉장히 좀 말 그대로 응급한 상황, 다급한 상황을 다루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의 마음도 급하거나 아니면 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행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다른 환자들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이어진다든지 아니면은 그 실제로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물리력 행사까지 가는 경우에는 이걸 반드시 제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물리적으로 제압을 했을 때 또 형사처벌로 이어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게 뭐 인력을 배치한다고 해도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뭐 이런 의문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면책 조항까지 좀 삽입을 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응급의료법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른바 왜 음주 상태로 인해서 뭐 심신 장애에 이른 사람들이 어떠한 난동을 부렸을 때 우리가 이제 일반 형법으로 가면 왜 심신 상실 상태에서 어떠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가 인정되더라도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응급의료법에 이 형법 10조 1항을 가져와서 이거를 적용을 안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뭐 음주 상태로 인해서 아예 자기가 무슨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난동을 부린 사람의 죄는 원래 일반 형법으로 갔을 때는 감경해주거나 아예 벌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네. 응급의료의 법에서는 이 적용을 재량으로 규정을 해놓은 거죠. 예, 이거를 뭐 적용하지 명문상으로 않을 수 있다.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심신미약이고 심신상실이고 이런 규정들이 응급의료법 위반 사안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아예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죠. 이런 그러네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주치 감경 규정 자체를 배제시켜야 된다. 아. 그러니까 재량으로도 그 감경을 해주는 규정 자체를 배제시키자라는 네. 주장까지 나왔지만 사실 그 안은 이제 보건복지위에서는 어느 정도 그 입법 취지에 대해 동감을 한다고 했지만 법무부에서는 그건 조금 약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일반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이런 특별법에서 아예 그냥 적용을 배제시킨다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해서 그 안은 자체는 좀 제외가 됐다고 해요. 근데 앞으로도 뭐 자기가 막 술 취해서 와가지고 뭐 이제 해놓고서 저 뭐 술 취해가지고 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합리화할 또 수가 일반 없겠죠. 법검정에도 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거를 법조문에 넣자라는 얘기까지가 나왔던 건데 아마도 그 얘기는 또 꾸준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참 일상생활에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릅니다. 뭐 누구라도 언제라도 응급실을 가게 될 수도 있는 것인데 뭐 유의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끝으로는 정리해 주시죠.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은 자기나 자기가 보호하고 있는 사람의 상태가 제일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밖에 안 보이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호자만 심정이 보이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뭐 이제 때에 따라서는 뭐 언성을 높일 수도 있고 뭐 과격한 요구를 할 수도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응급실이라는 곳은 뭐 먼저 온 사람 순서라기보다는 응급한 환자부터 우선 치료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자기들의 뭐 어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뭐 언성을 높인다든지 어떤 무력을 행사하는 건 뭐 말할 여지도 없겠지만 언성을 높이는 행위만으로도 응급의료법 위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의료 방해 행위 아니겠습니까? 다른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것 자체를 방해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랑이를 뭐 10분, 20분씩 계속 한다. 그럼 다른 환자들이 처치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지체되는 거예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나는 그냥 내 권리를 주장했을 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응급의료법 위반이 돼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점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 변호사님도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응급실에 갈 일은 없어야 되는데 또 이제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여수는 그렇게 큰 대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뭔가 이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니까 좀 더 서로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결국엔 그것도 나에게도 이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거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응급의료법 위반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라전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 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분의 칭찬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요.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봉사라고 생각하며 활동하고 있는 요리재능 기부 이목자 봉사자를 만나봤습니다. 현재 암으로 몸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치료를 받는 와중에서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음식 봉사를 놓지 않고 있는데요. 맛있는 음식 한 수저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장애인과 어르신들에게 온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수 신기동에 사는 임옥장입니다. 특별하게 계기는 없는데 내가 이제 애들 학교 보내고 이러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절에 다녀요. 근데 절에 가서 스님들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매일 가서 그런 걸 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몸에 배가지고 그때 당시는 30년 전 뭐 이럴 때는 봉사단체가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뭐 대한부녀회 막 이런 봉사단체가 새마을 부녀회 이런 사람들이 봉사를 했지 개인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뭐 봉사하고 이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한국사 다니는데 신도도 많고 오시는 손님들도 많았어요. 그러면 가면은 보통 하루에 100명분의 밥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가스 이런 시설이 잘 안 돼 있을 때니까 불때서 밥 했어요. 그게 아마 그런 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노인복지관이 이제 또 생겼잖아요. 그 후에 와서 뭐 해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처음 이제 정식으로 봉사한 게 뭐냐면은 차를 타고 가가지고 그 외진데 있는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있잖아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임의용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도시락 싸가지고 가가지고 반찬만 싸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밥을 해가지고 거기서 식사 대접해드리고 안마 장화 그거 가져가서 다리 이런 거 주물러 드리고 이런 거 해드렸거든요. 그게 이제 처음 정식으로 봉사한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저기 연말이면 이제 부르이토끼 김장 그거 할 때 김장 양념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거 그때는 만포기 김장 행사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수 시내 각 단체에 보내는 거예요. 뭐 복지관, 고아원 뭐 이런 데 다 보내요. 그런 데서 다 이제 봉사자들 한 500명씩 모아갖고 와서 담아가지고 다 보내는 저기 육수 끓여가지고 그 진달래 마을 가서 가마솥도 있거든요. 거기도 불 떼가지고 육수 끓여가지고 양념 준비를 다 해놔요. 거기에다가 이제 다 막 마늘 갈고 뭐 다 해가지고 양념 하루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양념 싣고 이제 이렇게 어디 정해진 장소로 이제 담으러 가잖아요. 나는 거기 못 가요. 그 사람들을 위한 식사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내가 아주 진짜 그때가 한참 때였네요. 그 500명 오는 사람들을 김장 양념 하기 전에 연잎밥을 싸놔요. 쓰레기도 줄이고 친환경 쪽으로 밥을 먹자 해가지고 그릇도 필요 없잖아요. 연잎밥은. 그러니까 연잎밥도 한 700개씩 싸요. 나는 수육을 삶아요. 500명. 새벽부터 가가지고 그거를 혼자 그 삶아가지고 썰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어찌 시간 맞춰가지고 또 가서 밥 먹게 하고 그렇게 준비 딱 해주고 그럼 이제 끝나요. 이제 그 뭐 한 일주일은 그 김장 봉사를 혼자 한 것 같아. 그걸 한 5년 했던 것 같아요. 봉사가 희생이 아니고 그냥 관심이잖아요. 관심 갖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대방도 배려하게 되고 그게 이제 또 하고 나면은 받은 사람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서 좋지만 우리 해주는 입장도 하고
하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내가 이런 일도 했다. 그러잖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막 내가 했다는 그거 이렇게 마음이 뿌듯하고 뭐 그 사람들 모르잖아요. 이렇게 음식을 해가지고 맛있게 먹고 갈 수 있게 했다. 이게 마음이 뿌듯하고 막 기쁘니까 하는 거죠. 그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쓸데없이 남을 위해서 뭘 하고 그런 일을 하냐. 근데 그거는 희생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러지.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마음이 일단 기쁘잖아요. 가만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배려도 하고 이런 게 이렇게 따뜻하게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선해요. 좋은 사람들 많고. 그러니까 음식으로 어르신들이랑 봉사를 많이 하시던데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조그맣게 해주라 그러면 저까지 막 보통 100인분씩 막 이렇게 대형으로 조금만 더 할 뿐이지 그게 뭐 힘들고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제철이라는 반찬 밥은 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반찬이 가면은 우리도 혼자 먹으려면은 대충 집에서 김치 하나 놓고 그냥 김 하나 놓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리 어르신들은 영양분이 일단 골고루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첫째는 이제 단백질, 그 다음에 나물, 김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위주로 하는데 이제 그 제철에 나는 나물 이런 것 많이 하죠. 제철 그 음식으로 해가지고. 평소에 음식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예. 그러니까 왜 이 재밌는 걸 안 할까 사람들이. 그 먹는 사람들 맛있게 먹으면은 일단 마음이 좋고. 어찌 내가 사는 게 그런가 봐요. 나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가만 생각하니까는 밖에 나가면은 하다못해 남의 집 가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차 마시러 가고 놀러 가고 막 어디 놀러도 다니고 근데 지금까지 살아봐도 나 잘했다고 생각해요. 어울려서 차 마시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이렇게 가서 도와서 같이 음식 해서 먹고 또 뭐 아이고 맛있게 잘 먹었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 또 마음이 좋고 왜 이런 걸 안 할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먹고 이런 게 이렇게 좋은데 왜 안 할까 그 생각이 들어요. 나도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뭐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뭐 식당을 한다고 해서 누가 돈을 그냥 갖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뭐 맛있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가만 보면은 나는 그래도 다 뭐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먹고 살 만큼 이렇게 누가 해줘도 해주니까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다 그런 것 같아요. 행복을 찾아가시는 거네요, 이분들. 내가 돈을 벌려고 하면 절대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지를 않아. 그리고 이렇게 항시 그렇게 왜 나는 돈을 못 벌지? 저 사람보다 왜 돈을 못 벌지? 이 생각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가서 이제 누가 조금만 먹어주고 맛있다고 막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해요? 그러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막 마음이 뿌듯하고 저 사람이 내가 해주는 거에 맛있단다 막 이러면서 그런 게 좋은 거지. 막 일단은 이걸 먹고 내가 아이고 잘 먹었네 맛있네 이러면은 내가 일단 이 사람을 어딘가를 채워주고 위로를 해줬구나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아니 저분이 나 때문에 저렇게 맛있게 먹었다 그러고 저렇게 좋아하니까 나도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몸이 편찮으시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꾸준히 봉사를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제 그 몸이 편찮은 거는 내가 몸 관리를 잘 못했을 건다. 첫째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 기계도 뭐 부품 교체해야 된다, 뭐 어디가 고장 났다, 뭐 제품을 교체해갖고 새 걸로 사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제가 60이 넘었거든요. 기계를 60년 썼으면 못 쑥 버렸을 거예요. 조금 이제 나를 돌아보고 이게 그래서 일을 줄여라는 게 아니고 살다 보니까 주위에서 잘한다 하니까 좀 교만해지려고 그럴 때 나를 돌아보라는 신호인 것 같아요. 얼마나 잘 살았냐 그걸 돌아보고 이제 그래서 내가
아, 내가 그래서 뭔가를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나를 돌아보라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몸 아픈 거는 치료하면 나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뭐 일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나이 되면 이제 또 솔직히 조금 앞에 가고 뒤에 간다 뿐이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잘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은 달려왔다면은 조금 이제 한숨 고르고 천천히 가면서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마음이 가게 좀 마음을 더해서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이 재능을 나누는 거잖아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는 재능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 죽어보면 그만이에요. 이제 아무리 좋은 것도 뭔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 금땡이가 나한테 있음들 뭐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나는 모르잖아요. 그걸 쪼개서 씀으로써 금이 광치가 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나 혼자서 집에서 이렇게 해먹으면 아무도 몰라. 근데 이렇게 같이 가서 맛있게 해갖고 드리면은 아 맛있다 저 사람은 음식을 잘한다 남이 알아주잖아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뭘 달라고 바라는 것도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남들한테 이렇게 했을 때 좋아하면 나도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하니까 내가 귀찮고 그러면은 뭐하러 하겠어요. 그런 게 귀찮은 마음이 들면은 첫째 못하지 짜증이 나고 하니까는. 근데 내가 음식을 할 때 화나고 짜증나면은 안 해야 돼. 그거는 이 마음이 음식이 그대로 담겨요. 어떻게 맛있게 해갖고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야지 이 음식이 사람한테 갔을 때 약이 되고 좋은 음식이 되지 내가 하기 싫어갖고 하는 거 그거는 음식이 갔을 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남한테 주는 거는 좋은 마음으로 항상 이쁜 마음으로 해야지 이게 약이 된다. 안 그러면 독이 된다. 내가 항상 그런 거 갖고 있거든요.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